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쯤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의 전격 방문 계획을 전하면서 정상회담 뒤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다시 나가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이를 흉기로 위협한 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수능에 응시하겠다고 접수한 수험생 가운데 N수생 비율이 2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졸업생들이 쉬운 수능을 예상하며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86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 중환자의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그제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말을 아끼던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며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크렘린궁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수일 내 러시아에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일자나 장소와 같은 자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은 대신 보도 시점은 맞췄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4년여 만의 재회가 휴일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앞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튿날 참가자들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공화국 창건 75돌을 조국 청사에 탁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는 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촬영 직후 김 위원장은 전용 방탄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북동 국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선지는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된 현재 동방경제 포럼이 진행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로 4년여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한 김 위원장이 열악한 철도 상황으로 인해 이동에만 2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식량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받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스크바나 제3의 장소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된 행사를 마련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 중인 동방경제 포럼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애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럼 기간에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VI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포럼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첫째, 이번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는 제3의 장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과 상관없는 독립된 행사로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와 시간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곳곳에는 평소와 달리 다수의 군과 경찰 등 보안 인력이 배치됐고 러시아 언론들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양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이 전격적인 방문을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기념한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의 방러 기간 북러 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구걸하기 위해서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은 한 달 만에 전쟁을 승리할 것으로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을 위한 구걸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 추가 지원 계획 등 이번 순방 성과와 의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당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신문조서 서명 날인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팽팽한 승강의 끝에 이재명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하면서 검찰은 다시 한번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8시간 만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방북 비용 대납과 사법방해 등 관련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만큼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때도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터라 조사에 얼마나 진척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단식이 열흘을 넘기며 당 지도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조사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번 준비했던 질문지 250여 쪽을 최대한 압축해 새로 짜는 등 되도록 저녁 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휠체어나 구급차 등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서명하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번엔 이 대표가 서명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필로 수정한 부분을 기록에 첨부해 법원의 판단 토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초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추석 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부를 가름할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0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제1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게 검찰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12일째에 접어들며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자 당내에서 만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죠.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드립니다.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뜻이 전달됐습니다. 일시적인 행태라면은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6일째,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아니어도.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여당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 명분을 찾지 못했고 명분이 없는 단식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에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이 대표 단식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명분을 갖고 단식을 하고 이 대표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17일까지 일주일을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진상을 알리고 시도당별 규탄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해서는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그것으로 선거 승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인터뷰한 재작년 9월 15일 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9월 15일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쓰시면은 검찰 보도에 검찰에 흘리는 게 놀아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김만배 씨가 교도소 간 뒤에는 왜 다시 만나신 거예요? 관계자랑 같이? 짧은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간 거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를 열고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해당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 방지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회의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안보 책임자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국방부 장관을 사용하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거란 비판도 적지 않은데 변수는 개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진전됐습니다. 거기에 맞춘 한미 군에 관한 통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의 검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지만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 공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도입 등 이른바 플랜 B를 세워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는데 당분간 관련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이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주변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골목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어났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좀 감자탕 옆에 화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쓰러져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에 와서 체포. 이 남성은 오후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게 앞에서 직원과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남성을 바로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운전자가 버린 차량은 체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바퀴 곳곳이 긁히고 쓸려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체포 당시 남성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약간 어깨에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로 이렇게 걷는데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거의 뭐 약한 사람처럼.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추락해서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3명 중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5살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현장 장소를 제공한 세입자 정 씨와 대기업 직원 31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을 포함해 마약 유통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마약류 관련 수사까지 받는 정신과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사실상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내려지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의료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유부남 A씨. 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씨와 최근 5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지침에는 진료 중인 환자와 애정 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욱 금기시됩니다.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한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의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게다가 A씨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의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라고 해도 딴 데 가서 또 취업을 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취업을 못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했던 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겨서 YTN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 마약류 범죄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며칠 전 대전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년간 악성 민원에 고인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벌어져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조화가 늘어섰습니다. 숨진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당시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 항의 차원으로 보낸 것들입니다. SNS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계정에 올라온 가게를 찾아가 보니 유리창에 분노의 글이 담긴 메모지가 붙어 있고 달걀과 각종 쓰레기까지 던져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게에도 시민들의 항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가게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과격한 항의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뭘 던지고 가고 부시고 가고 이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하네요 정말. 진짜 마음은 좋진 않아요. 어쨌든 아이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현장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 당하는 그런 느낌은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부모는 마녀 사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임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충격 때문에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인죄까지라는 이렇게 누명을 받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숨진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견을 낸
국제아동단체 산하기관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후원 취소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모공간 인근의 조화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에 설치된 오래된 조화들을 철거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했지만 철거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신고에 대해선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규정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3명은 졸업생으로 2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운 수능을 예상하고 이른바 N수생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졸업생들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10명 가운데 3명은 졸업생, 이른바 N수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지원자는 50만 4,500여 명으로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늘어서 31.7%를 차지했습니다. N수생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1997학년도 수능 이후 처음입니다. 재수라도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킬러 문항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시 모집이 좀 늘어나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수능을 예상한 N수생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번 수능은 수시 지원부터 본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이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초고난도 문항을 풀어온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을 고려하면 킬러 문항 배제 자체가 N수생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문과 침공과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이 굳어지면서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던 수학 미적분 선택 비중이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를 넘어섰고 과학탐구 선택 비율도 47.8%로 높았는데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표준 변환 점수가 98점까지 나오며 최상위권 주요 변수로 떠오른 과탐투 응시자가 늘었습니다. 의학계열은 아무래도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또 첨단학과 이런 부분들도 지원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정답률이 10% 미만인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고 30에서 60% 정도인 문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에서 최상위와 상위권까지 점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원서 접수가 시작된 수시 전형에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강진 발생 나흘째인 모로코는 사망자가 2,800명을 넘으며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시간과의 싸움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진 피해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뚫리면서 구조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타까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가족들을 두고 온 주민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치우고 있어도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상자가 많고 산사태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Nos encontramos en la población de Imintela, es una zona muy remota, nos ha costado casi 8 horas de carretera el llegar hasta aquí.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진 피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집들은 한때 관광 명소였지만 이제는 납작한 흙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알하우즈주의 산간마을 한 곳은
전체가 잿더미로 바뀌고 주민 절반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지즈 아하누쿠 모로코 총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باش يمكن يساهموا في إعادة البناء إن شاء الله ديال المنازل ديالهم وديال السكنة ديالهم اللي كانت عندهم. 모로코를 돕기 위한 외국 구조대가 속속 합류하고 구호품도 전달되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영국, 카타르 등 4개 나라 지원 요청에만 응하면서 비판이 나오자 추가 지원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러 회담을 위해 그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북동 국경 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내일쯤 푸틴 대통령과 북러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확인하면서 북한은 이웃이며 우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요 고비마다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과 우호를 다져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함께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용 열차로 이동 중인 김 위원장은 오늘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오늘이나 내일 중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이며 계속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고비 때마다 밀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해외 방문은 4년 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합의 결과가 없었지만 이번엔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와 핵 잠수함 기술과 식량 등이 절실한 북한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밀월 관계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그해 북한을 방문해 친선 조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 위기에 빠진 러시아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북한으로선 외교적 고립을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구걸하기 위해서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은 한 달 만에 전쟁을 승리할 것으로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기 위해 자국 영토로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다며 이를 지원을 위한 구걸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던 이 대표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8시간 만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당초 일정상 오늘 재출석이 어렵다고 뜻을 밝혔던 이 대표는 입장을 바꾸고 통보받은 조사 일정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단식 13일 차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지난번 준비했던 질문지를 최대한 압축해 새로 짜는 등 가능한 저녁 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나 구급차 등도 비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를 극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사당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회의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가장 사악한 범죄, 악질 범죄, 1급 살인죄, 극형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쏟아내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이란 말이 나왔고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선 전국 당 조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중대과실 언론사에 대한 징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이번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주요 매체보다 30분이나 더 빨리 페이스북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여권의 언론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민영화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선 국민 삶을 책임진 집권여당 대표가 구구 유튜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다른 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민주당과 함께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방송법의 조속한 통과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인터뷰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징벌적 배상과 같은 언론 정책으로까지 번지며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탄핵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에 따른 공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국가안보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논현동 거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도심을 걸어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전주시 평화동 길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과 용인에서 땅을 파고 송수관이나 우수관을 설치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히며 잇따라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흙막이판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에 있는 송수관 매립 공사장. 깊게 파인 구덩이 안쪽으로 파란색 송수관 중간이 끊겨 있고 주변에는 흙이 마구 쏟아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30대와 70대 노동자가 무너져 내린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2m 10cm 깊이로 파여있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상수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흙이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할 때 집안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흙막이판 같은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옆에 흙막이판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을까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경찰은 동료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경기 용인에서도 50대 노동자 1명이 고인 빗물 등을 빼내기 위한 우수관 공사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면에서 3m 깊이에서 작업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하체가 토사에 매몰돼 변을 당했습니다. 용인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에 대해 50일 동안 전수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58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구체적인 가족 특혜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단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선관위 경력 채용을 살핀 결과 부정 합격 의심자가 58명 발견됐습니다. 전체 경력 채용자 384명 가운데 15%에 해당합니다. 특혜 채용 의심자 가운데는 5급 사무관도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가 정규직이 되려면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에 서류 면접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서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뽑거나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정 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290건 확인됐습니다. 면접 때 외부 인사가 반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사람으로만 위원을 꾸리고 증빙 자료를 검증도 안 하고 180명 넘게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채용 비리를 모두 합치면 353건, 전체 경력 채용 162번 가운데 64%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빠 찬스 같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도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1차 방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IAEA도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지 주민의 소송 등 국내외 반발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번 달 말 2차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대응 전열을 한층 더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約7800立方メートルの放出が本日に完了した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等も踏まえ、計画通り放出できてお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ます。 방류 시작 뒤 일본 환경성과 수산청, 도쿄전력 등은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모두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IAEA도 방류 이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촉구하면서 각국이 이번 방류를 이해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中国の水産物輸入停止措置については引き続き即時撤回を求めていきます。 일본 언론들은 중국 리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거들고 있습니다. 2차 방류는 이번 달 말부터인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을 한층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공식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로 지칭해 비난을 받는 농림수산상은 곧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류에 따른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자칫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방류 이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국에 더욱 공세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로 부르며 통제 중인 4개 지역의 첫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러시아가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도 함께 진행됐는데 4곳 모두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70% 이상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얇은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광주는 21.6도로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4도, 대전 20.9도, 부산은 24.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동과 제주도에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